가 많아서 혹시 못 찾으실까봐 제가 권소영 선생님이시고요. 성대에서 수학을 공부하셨고요. 지금 이제 연합반 또 특강 수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소영 선생님 모시고 윈터 우리 아이들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영통 2강에서 수학 가르치는 강사 권소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일단은 저희가 2026년 예비고이 윈터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안에 이제 수학 1등급 최적화를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담아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목차를 먼저 구분해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1과 고2의 내신은 조금 다른 경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2 내신은 어떻게 출제되는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요것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여기 수원시 옆에 화성시가 붙어 있잖아요. 화성시에 조그만한 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 개씩밖에 없는 학교여서 선택지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 고등학교에 대한 욕심이 좀 컸고 그래서 이제 동상고라는 자사고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상고에 진학을 했을 때 입학시험이 총 2개가 있었어요. 다트라는 시험이었는데 1차 시험은 중학교 범위였고 2차 시험은 이제 고등학교 범위였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범위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니까 너무 쉽게 봐서 총 640명 중에 이제 40등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40등은 좀 아쉽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하고 약간 공부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차 시험을 봤을 때는 뒤에 0이 하나 더 붙어서 400등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느꼈죠. 아, 노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방심하면 안 되겠다. 가서 뭐 5등급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그러한 어떤 노력을 베이스로 이제 성균관대 수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학원은 현재 이강학원하고 그다음에 광교 성빈학원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대치 세움학원에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이강학원에 전임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저는 이제 중하위권 반부터 최상위권 반까지 고르게 다 수업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강사 초기에는 좀 하위권 반 친구들을 많이 케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치로 넘어가기 전에는 좀 최상위권 반까지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들이 뭔가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걸 보면 이 학생은 지금 어느 수준에 좀 위치해 있고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좀 경험적으로 많이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반, 그러니까 S반도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수원 지역에 있는 4개 학교, 저는 이제 광교고, 이이고, 유신고, 창녕고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4개 학교에 각각 전교 1등을 한 명씩은 다 배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2강에서는 가원고 2학년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수학 전교 1등이 한 명 배출되기도 했고 지금 가원고 2학년이니까 1%가 1등급이 4%예요. 그래서 4%가 총 1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중에 총 5명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대치에서는 은광이나 중산같이 조금 굵직굵직한 대치 지역의 고등학교들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자랑은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드리고 신뢰성을 좀 확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여러분,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아, 저런 사람은 저렇게 푸는구나, 저렇게 설명해주는구나 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고2 내신 수학의 좀 출제 경향을 살펴볼게요. 사실 영덕고뿐만 아니라 이제 태장고 그리고 청명고 이렇게 총 3개 학교 위주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주변에 있는 효원고나 뭐 고색고나 권성고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한 출제 경향이 있어서 한 번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영덕고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총 21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글씨가 너무 작죠. 21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 난이도랑 중하 난이도는 합쳐서 6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중상과 상위 한 9문제 정도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 수준에 있는 문항들을 보니까 이제 22년도 6월 모의고사 21번 문제를 완전 숫자만 변형한 문제거나 아니면 이제 25년도 수능 특강에 있었던 그냥 숫자를 변형한 문제거나 어쨌든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 연계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수능 특강 연계 문항인 이유가 수능 특강이 부교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좀 풀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이걸 풀어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연계된 문제들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좀 풀어봤다면 충분히 풀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시험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먼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영독고 1학년은 지금 올림포스 유형편에서 되게 많이 연계가 되고 있는데 2학년은 이제 수능 특강으로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2학년부터는 사실 대수 미적분이 수능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는 EBS 교재에 있는 문제보다는 수능과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 문장으로 좀 변화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청명고도 되게 비슷한데 청명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상 문제가 좀 더 많고 완전 킬러라고 하는 문제는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실은 절반 정도가 정말 어려운 문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등급 컷을 봤는데 여기가 지금 아직 2학년이니까 1등급이 4%예요. 근데 한 80점대, 80대 초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나 어려운 시험은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물에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문제들을 짜서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이 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항은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점수는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프린트물이나 뭔가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태장고도 한번 살펴보면 태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두 학교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쉬운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하 난이도나 이런 수준의 좀 문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쉬운 편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과 모의고사 문항의 숫자 변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난이도가 또 낮으니까 실수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치명적일 수 있어서 실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 3개의 학교를 살펴봤는데 사실 보시는 거와 같이 모의고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어떤 수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문항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실 겨울 동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로 한번 소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모의고사 문제랑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반드시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모의고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고3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들이니까요. 그래서 고2 학생들이 풀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잘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가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계화된 개념과 좀 노하우가 담긴 풀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상 시간이 되게 부족한 시험들도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풀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노하우가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기는 저는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방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와 함께 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좀 설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무엇을부터 얘기를 드릴 건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의고사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요거를 먼저 풀 건데 사실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약해요.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어요 하는 경우에는 이걸 먼저 풀 수는 없을 거예요. 해서 저희가 먼저 일단 방학 중에 풀어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학기 중에 풀어야 하는 내용으로 조금 단계별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일단 방학 중에 풀 내용은요. 당연히 특강 교재와 이제 정규 교재로 구분을 했는데 특강 교재는 좀 선행용, 그러니까 0에서 1회독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규 교재는 이제 1회독 이상, 그리고 학기 중에 푸는 건 한 2회독 이상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강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과 필수 유형들을 많이 담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난이도로 치자면 하에서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필수 예제들이나 유제들, 그리고 이제 시중 교재 같은 거 보시면 뭐 센이나 마펠 시너지나 이런 교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좀 유명한 문제들의 유사 문항으로 수록을 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 진행하는 정규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보다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전 개념과 응용 문제를 담았는데요. 실전 개념이 무엇인지는 이따 뒷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난이도를 한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의고사와 수능 특강을 이제부터는 하나씩 넣을 건데, 모의고사 당장 4점 킬러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3점에서 어려운 거, 4점에서 쉬운 문제들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특강이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에 출간이 되기 때문에 과년도,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이런 것들을 풀긴 푸는데 조금 더 모의고사의 킬러나 그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올해 나온 것들 좀 연계가 되는 것들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푸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 체계화된 개념과 노하우가 담긴 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개념 설명을 먼저 합니다. 개념을 이제 쭉 적어놨죠. 약간 아이들마다 독해하는 능력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나는 설명을 봤을 때도 빽빽하게 적혀있는 게 싫다 하는 친구들은 좀 널찍널찍하게 적혀 있어야 그 사이사이의 공간에 필기도 하고 이런 걸 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대한 널찍널찍하게 그림이라던가 뭔가 저만의 이제 조그마한 손글씨 필기 같은 걸 추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아. 이런 원리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한 바퀴 쭉 정리해줍니다. 그 중위권 학생들을 좀 가르치다 보면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개념을 잘 외워요. 근데 문자만 외워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아마 여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게 절대부등식 파트일 거예요. 그 절대부등식 파트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개념이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by 이렇게 문자로 적혀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그대로 외우고 문제를 풀 때도 a 찾고 b 찾고 x 찾고 y 찾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잘 외워지지도 않거든요. 부등호 방향도 막 헷갈리고. 그래서 저는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 그 개념을 이미지화해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여긴 제가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넣어두긴 했는데, 이제 내분점 공식 같은 경우에는 분모 자리에는 뭔가 비율의 합이 들어간다.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뭔가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은 느낌이 들어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정리를 좀 해주면 다양한 문제들을 풀었을 때 이 공식의 문자 하나하나에 대입하는 풀이가 아니라, 아, 이미지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라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되게 세이브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정리해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만 그러니까 개념만 안다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또 암기도 해보고 또 그 원리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 당연히 바로 이그젬플 풀면서 적용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념만 안다고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 개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전 개념 파트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실전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문제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풀이가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더 효율적인 풀이는 없는가, 좀 다른 풀이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뭐 중선 정리라는 걸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데, 대표 유형이라고 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풀어보고 저랑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 하면서 그 밑에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앞으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앞에서 배웠던 그 스킬을 한번 써보자, 실전 개념을 한번 써보자 라는 내용을 정리해보고,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정형화된 풀이가 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이 문제 하나를 풀면도 어쨌든 다양한 풀이들 혹은 다른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풀이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그냥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노하우가 담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 머리에 100%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업 플러스
사실상 클리닉,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해결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면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수업 직후에 테스트를 통해서 이해도를 점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업 전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수업 이후에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수업 이후에 보는 걸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원래 과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과제를 풀어오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막 풀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예전에 배웠던 5개념은 아니지만 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풀어오는 거죠. 근데 오늘 배운 내용으로 과제를 푸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로 풀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으로 풀려면 조금 오늘 배운 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을 유사하게 바꾼 그 유사 문항으로 테스트를 바로 실시를 하고요. 만약에 목표 점수 이상으로 통과를 했다 하면은 이제 통과한 거고 혹시 이제 통과하지 못했으면 복충학습한 후에 유사 문항으로 재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그 스케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아침에 특강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클리닉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특강 듣고 클리닉하고 또 수업 듣고 그 수업 내용도 다음 시간에 또 클리닉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제 해결과 오답 정리가 다 돼야지만 집에 보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데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그 학원 아이들은 집에 보내달라고 맨날 울어요. 여학생들 대상으로, 여고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제발 보내달라고 막 울거든요. 그래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무리돼야지만 집에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테스트와 이제 과제 성취도 다 합쳐서 결과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강조하는 게 아이들이 복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습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과제를 이렇게 종이로 주면 저는 문항을 이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배치를 하고 왼쪽 날개는 비워둬요. 그래서 이 왼쪽 날개는 이렇게 접힌 상태로 비워두고요. 여기에다가 오답 정리를 하게 시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이들 센이나 뭐 이런 유형서 푼 거를 보시면 좀 티가 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죠. 문제를 막 풀어요. 맞았으면 동글뱅이 하고 넘어가고요. 틀렸으면 띵 하고 넘어가요. 그러고 나중에 와서 다시 풀려면 쓱쓱쓱쓱 지운 다음에 다시 문제 풀고 답지 확인하고 맞았네 하면 세모, 뭐 또 틀렸네 하면 별표 이런 식으로 하고 질문해야겠다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틀렸는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 틀렸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단 해설지를 다 직접 작성해서 채점할 때 먼저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해설지에는 너 이 부분 체크했니? 저 부분 체크했니?를 다 써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내가 뭘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랐구나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왼쪽에 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왼쪽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날개에 대해서 쭉 써놓고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면은 이 위에 X를 치고 맞은 문제면 이제 동그라미 치고 하면서 넘어가겠죠. 그러고 이제 2회독으로 넘어왔을 때 이 종이를 이 왼쪽 란만 그대로 다시 반대로 접은 다음에 연습장 같은 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연습장을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다 다시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혹시 잘 맞았나 틀렸나 답도 한번 확인해보고 날개를 보면서 이 부분을 내가 실수했구나, 저 부분을 실수했구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똑같이 또 실수했으면 그건 아직 공부가 안 된 거니까 한 번 더 X 쳐두고 나 이번에 좀 맞았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풀이를 잘 썼네 하면 다시 동그라미 하고 그런 식으로 누적해 나가면서 X 표시가 많으면 결국 자기한테 가장 약한 과목인 거잖아요. 약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취향 노트라고 해서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냥 이 워크북 하나가 아이들의 오답 노트이자 실수 노트이자 발상 노트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여러 개로 분리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시험 끝날 때 A4 용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A4 용지 하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책 한 권에다가 단권화를 시켜서 그 안에서 그냥 열어보면서 여기 부분 나 또 생각해야지. 여기 부분 나 실수했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방학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6월 모의고사, 고3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긴장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수학이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전 수학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3등급이 확 뜬 거예요. 3등급이 뜨는 순간 이제 대학 레벨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결과 9월 모의고사 때 국영수 다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저는 방학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쭉 가르쳐 왔거든요. 제가 중하위권도 담당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하위권 학생 중에 한 친구가 기억에 남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고2였어요. 고2 여름방학에 만났고요. 고2 여름방학이면 대수가 이제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상태니까 지수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개념이 잡혀 있어야 해요. 근데 그 친구는 로그 지수가 뭔지 모르는 친구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중3 내용에 인수분해 곱셈 공식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일단 수업을 들어보겠다 해서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 열심히 했죠. 그 친구가 229 학생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니까 매번 학원에 나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화, 목, 토에 왔었거든요. 근데 월수금에도 그냥 다 왔어요. 다 와서 제가 클리닉 하거나 제가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가서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조교 앉혀서 계속 훈련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돼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친구가 8등급이었어요. 수학이. 그 당시에 8등급이었는데 점수를 80점을 맞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너 어떻게 풀었어 했는데 사실 한두 문제는 좀 찍어서 맞은 것 같긴 한데 하면서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는 최대한 일단 버리고 그래도 연산이라던가 조금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문제 먼저 푼 다음에 나머지 문제 찍고 이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진짜 방학 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왜 성적이 잘 나오는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의 성적은 방학 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생의 노력이 후회되지 않도록 더 책임지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권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더듬었는데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